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년 더 젊어지는 몸 건강법입니다. 저자는 오쿠무라 코, 출판사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저자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쿠무라 코, 준텐도 대학 의학부 면역학 특임 교수이자 아토피 질환 연구센터장이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최고라고 인정받는 유명한 의사나 권위 있는 학회지가 발표하는 의학 상식을 절대불변의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의학 분야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식이라는 허울 좋은 말에 휘둘려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병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다. 절반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다. 그보다 더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치료 효과가 절반쯤 된다면 그야말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은 전체 치료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에 9%는 의학적 치료로 인해 도리어 병이 악화되었고 나머지 80%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치료를 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라는 말이 된다. 이런 사실을 말해주면 그동안 뭔가 속아온 것 같다며 배신감이 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만큼 의학적 치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맹신에 가깝다는 증거일 것이다. 대체로 건강상식에 목을 매는 사람들을 보면 성실한 사람이 많이 있다. 대충대충 사는 적당주의자들은 세상도 자신들처럼 대충대충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거나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진다라는 말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코웃음을 친다. 가령 건강검진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치자. 의사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당부할 것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처방할 것이다.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고기를 멀리하고 야채만 듬뿍 먹고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성실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일찍 죽을 확률이 높다. 반면에 난 먹을 것을 참아가면서까지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평소처럼 고기를 먹고 약봉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불성실한 사람은 의외로 오래 살 확률이 높다. 지금 내가 의사의 말은 전부 틀렸으니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할 만큼 전부 옳지는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장례식에 가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가다니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 어쩌면 너무나 좋은 사람이거나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이른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닐까. 성실하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지만 성실하기만 한 삶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나와 있다. 따라서 나는 가끔은 불성실하게 살고 때로는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덜 쌓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미움받는 사람이 도리어 세상에서 행세하고 오래 산다라는 말이 있다. 일부러 미움받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때로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도 해보고 가끔은 주위에 민피도 끼치면서
사는 삶이 건강한 삶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건강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가 밝고 건강해질 것이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다. 이제부터는 평생 동안 힘겹게 지고 살아왔던 성실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조금은 불성실하게 살아보도록 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힘겨웠던 몸과 마음과 인생이 깜짝 놀랄 만큼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은 생기가 없다. 개인적으로 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임원들과 만날 기회가 종종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일도 잘하시고 이렇게 출세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표정을 짓는데 장담컨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분명히 일을 더 잘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조언을 덧붙인다.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치를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서 100 정도 낮게 나온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적어도 200 정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서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영업 실적도 올라갈 것입니다. 농담조로 이야기했지만 제법 일리가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많은 기업체의 임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으므로 어쩌면 이미 내 조언을 따르고 있는 회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주변을 둘러봐도 생기가 없고 안색이 어두운 데다가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물어보길 바란다. 10중 8구 낮을 게 틀림없다. 예전에 한 의과대학 교수가 일본 철도와 공동 작업으로 자살하려고 역 승강장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을 조사한 적이 있다. 정신과학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연령은 55세부터 60세가 다수를 차지했고 성별은 남성이 더 많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나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300mg까지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오히려 300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력도 높아진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살짝 높게 나왔다고 해서 약부터 먹는 것은 그만두는 편이 낫다. 음식은 우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지만 장수나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음식이 건강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오해하면 이 음식은 이래서는 안 돼, 저 음식은 저래서는 안 돼 하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먹느냐이다. 실제로 면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식사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들은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혹은 밥상에 올라온 음식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면역력이 높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한 장수 생활을 하는 비결은 즐거운 식사 분위기에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홀로 쓸쓸히 먹거나 여럿이 먹더라도 하나같이 굳은 표정으로 먹게 되면 그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함께 살 가족이나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구가 없는 등 사회적인 버팀목이 적은 사람은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고 한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식사일 것이다. 어쨌든 즐겁고 유쾌한 식사만큼 건강에 이로운 것도 없다. 씹는 운동은 암 예방에 좋다. 먼저 씹을 때 나오는 침부터 이야기하면 침에는 페록시디아제라는 효소가 있다. 이것은 발암물질이 내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준다. 활성산소란 매우 공격적인 산소로 갖가지 분자에게서 전자를 빼앗아 산화를 일으킨다. 활성산소는 세포 속의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세포의 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현대인은 자외선, 화학 첨가물, 스트레스 등으로 활성산소가 몸속에 많이 만들어지는 환경 속에 살고 있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효소가 늘 부족하다. 따라서 음식을 꼭꼭 씹어서 침이 나오게 하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씹는 운동은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 치아가 없는 노인이 틀니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측정한 뇌 혈류량을 1이라고 할 경우 틀니를 하고 껌을 씹었을 때의 뇌 혈류량은 7이라고 한다. 이것은 많이 씹을수록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의 혈중 농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이때 껌을 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가 억제가 되어 스트레스가 완화된다고 한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껌을 씹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게다가 씹을 때는 턱뿐 아니라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므로 혈액의 흐름도 개선된다. 씹는 운동이 이토록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평소에는 치아의 소중함을 모른다. 광고의 눈속임에 휘둘려 비싼 영양 보조제를 먹는 것보다는 치아에 돈을 쓰는 게 낫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매우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 치아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치아 관리는 영양 보조제를 챙겨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강법이자 장수의 비결이다. 음식은 그것을 먹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영향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스턴트 라면을 상품화하는데 성공한 안도 모모후쿠는 2007년에 9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그는 죽기 사흘 전에도 골프를 즐겼고 하루 전에는 사원들 앞에서 30분 동안 신년 투나를 했으며 점심시간에는 사원들과 함께 라면을 먹었다. 안도 모모후쿠는 생전에 일주일에 2번 골프를 치고 매일 라면을 먹는 것을 장수의 비결로 꼽았다. 상식적으로 보면 라면을 매일 먹는 생활은 건강을 위해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라면을 세상에 내놓은 아버지로서 그는 라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라면을 먹었을 게 틀림없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영양소와 열량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가정을 하나 해보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먹고 어떤 사람은 신이 나서 먹는다고 치자. 그럴 때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다르지 않겠는가?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다. 이렇게 하면 병에 걸리고 저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는 절대적인 법칙 따위는 없다. 어느 곳에서나 예외는 있으므로 건강정보나 건강상식 등에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각자 주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고작해야 음식이다. 음식 하나만 가지고 건강과 수명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식 자체보다 이걸 먹으면 병에 걸릴지도 몰라. 이런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훨씬 몸에 해롭다. 병에 걸릴까봐 초조해하면서 먹는 것보다는 대범하고 느긋하게 생각하며 먹는 편이 훨씬 더 몸에 좋다. 1000명 이상의 피험자들의 성격을 분류해서 10년에 걸쳐 수명과 암 사망률을 조사했는데 소망을 이루지 못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혼자 울적해지는 유형의 사람은 수명이 짧고 다수가 암으로 죽었다. 반면에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유형의 사람은 수명이 길고 암 사망률도 낮았다. 미국의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는 청년기부터 중년기에 이르는 동안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것은 유년기에 어떤 이유로 부모에게 응석을 부리지 못한 체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온화한 가면 속에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성격이 몸에 배어 있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매우 서툴다. 화가 나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웃음 띤 표정으로 대하라는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받아왔기 때문이다. 유소년기의 체험과 관계없이 우리 머릿속에는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 척 하는 것이 좋다는 가치관이 새겨져 있는 셈이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울고 싶으면 울면 된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 틀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위한 일이다. 요즘은 내장지방 증후군이나 비만 탈출을 위해 조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가볍게 걷는 정도가 가장 좋고 가끔 달리더라도 느긋하게 달리는 것이 좋다. 무슨 운동이든 열심히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다. 운동도 그날그날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맞춰서 적당히 해야 한다. 즉, 마음이 내키는 날은 운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또한 마음이 내키는 날은 몸에 조금 부담이 갈 정도로 움직여보고 그렇지 않은 날은 평소보다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다. 스포츠맨 체질의 사람이 학구파 체질의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8년 정도 짧다고 연구한 결과가 있다. 스포츠 의학의 관점에서도 운동을 한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단정짓지는 않는다. 격렬한 운동이나 격투기는 모두 수명을 단축하며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면 몸을 가볍게 땀이 배어날 만큼 걷기를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운동은 왜 수명을 단축시킬까? 그 이유는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있다. 활성산소는 매우 불안정한 산소로 물질을 산화시키는 힘이 강력하다. 산화란 녹이 쓴다는 것이다. 쇠의 못을 바깥에 방치하면 붉은 녹이 슬었다가 이윽고 부식되는데 그 원리와 마찬가지다. 활성산소가 몸속에 많으면 세포가 산화해서 녹이 슬고 만다. 그렇게 되면 세포 속의 유전자가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것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즐거운 상상은 우울증의 특효약이다. 한번 결심한 일은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병이 바로 우울증이다. 반면에 성공하면 내 덕이고 실패하면 남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40대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우울증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자연스레 줄어들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그 때문에 젊어서는 척척 일을 잘 해내던 사람이 중년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우울해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따라서 40대가 되면 누구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어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면 사람의 사고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운다. 긍정적인 사고는 태평하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신 참 태평한 사람이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당신은 참 생각이 긍정적이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칭찬을 받은 듯 기분이 좋아진다. 의미가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전혀 다른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태평하다는 것은 뇌 속의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즐거운 상상보다는 불안하고 답답한 상상을 주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무리 현실 속에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주변의 칭찬을 한 몸에 받으며 크게 출세하는 상상을 하는 것은 자유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잠자코 있으면 비웃음을 당할 일도 없다. 그런데도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어디까지나 현실에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상상만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마음이 점점 어두워진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항상 허풍을 떠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는 얻지 못하지만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머릿속에서는 항상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때문이다. 일본 야구계의 전설로 불리는 나가시마 시게오 선수는 현역 선수 시절 상상의 천재였다. 그는 늘 전타석 홈런을 치는 상상을 했다고 한다. 그것도 언제나
9회 말 역전 홈런이나 말루 홈런 같은 극적인 순간에 홈런을 치는 것을 상상했다고 한다. 나가시마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전 타석 홈런을 칠 수 있을 리 만무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안타나 홈런을 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야말로 상상은 자유 아닌가. 그는 늘 최고의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그날 시합에서 병살타를 친 일 따위는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지웠다. 이처럼 우리도 상상 속에서는 조바심 나는 일상에서 벗어나 보는 것도 어떨까 한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인생을 한번 상상해보자. 자유로운 상상은 비가 내리거나 먹구름이 가득한 머릿속을 활짝 갠 머릿속으로 바꾸는데 효과적인 훈련법이다. 부디 머릿속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실제 나이에서 15를 뺀 나이로 현재를 살아라. 자신이 60세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60세를 맞이한 감회가 어떨 것 같은가? 이제 곧 환갑이니 인생을 한 바퀴 돈 셈이군. 이제부터 또 하나의 인생이 시작되겠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더는 나이를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상상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하다. 따라서 스스로 늙고 쇠약해졌다고 상상하면 정말로 쇠약한 노인이 되고 만다. 나는 곧 70세가 된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60세, 70세는 과거의 60세, 70세와는 전혀 다르다. 요즘은 뒷방노인 취급을 받을 만큼 신체적으로 늙어서 비칠비칠하는 70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50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수명이 15세 정도 늘어났다. 그러므로 50년 전의 사람들과 비교하고 싶다면 지금 나이에서 15세를 빼고 비교해야 공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70세인 사람은 50년 전의 나이로 55세이다. 지금 슬슬 직장에서 은퇴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연령인 것이다. 지금 60세인 여성이라면 아직 45세인 셈이다. 환갑잔치 따위를 생각할 나이가 아니다. 50세인 여성이라면 아직 35세에 불과하다. 손자 손녀만 돌보고 지내기에는 정말로 아까운 나이가 아닐 수 없다.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70세가 되면 사회활동은 하지 않고 뒷방 노인네처럼 베란다에 화분이나 가꾸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 고정관념과 실제의 괴리가 매우 커져 있는 현실에서 고정관념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삶을 비극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고령사회라는 말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어떤 모습이 연상되는가? 노인들만 가득한 우울한 사회를 상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되고 만다. 하지만 현대의 고령자는 과거의 이미지처럼 어둡지만은 않다. 그런데도 하나같이 과거 속 노인의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령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화가 난다. 나는 개인적으로 장밋빛 고령 사회를 상상한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일과 사랑 모두 진행 중인 삶을 꿈꾸기를 바란다. 그것들은 절대로 젊은이들의 잔여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병도 걸리지 않는다.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다니면 아프기 마련이다. 나는 직업이 의사이지만 몸이 어디가 좀 아프다고 병원을 찾는 것을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몹시 울적해져서 기운을 잃은 어미쥐와 다른 건강한 쥐를 함께 있게 했다. 그랬더니 건강한 쥐마저 어미쥐와 마찬가지로 점점 기운을 잃어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곁에 기운을 잃고 풀이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나까지 기운이 없어진다. 의사인 내가 병원 문턱을 자주 들락거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한 이유를 이제 이해할 것이다. 병원에 가면 건강하고 기운 넘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부분 병에 걸려 몸이 아픈 환자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기운이 없고 활기가 없다. 그런 곳에 가면 건강한 사람까지 기운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고통이 심해서 치료가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사소한 증세로 병원에 가는 것은 그야말로 수명을 단축하는 행위와 같다. 암 전문의가 암으로 사망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암 환자와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의사라고 해서 환자만 진료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흥겨운 활동으로 기운을 얻지 않으면 건강을 지키기 힘들다. 몸에 힘이 없고 어딘가 아프다면 병원을 찾기 전에 먼저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볼 것을 권하고 싶다. 정말로 기운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옮겨지는 것이라면 내 몸의 우울함이나 슬픔이 옮겨오는 것보다 생기가 옮겨오는 게 낫지 않겠는가. 건강검진의 기준값은 이 30대의 것이다. 따라서 그 수치를 고령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무리수가 따른다. 5, 60대 치고는 충분히 건강한 편인데도 20, 30대의 건강 기준값에 비교하니 당연히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연령별 건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일 테지만 70대의 평균적인 건강 기준값을 내려고 해도 이 나이가 되면 한두 군데쯤 몸이 고장나기 마련이어서 그것을 수치화해 놓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이유로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은 건강검진 기준값을 고령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고령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검진표의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40대의 암 환자와 70대의 암 환자의 치료법은 달라야 한다. 70세를 넘기면 굳이 적극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없고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이다. 그 나이에서는 치료를 하든 하지 않든 그 후의 수명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환자 개개인의 연령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인에게도 젊은 사람과 똑같은 치료를 권하는 경향이 있다. 암에 걸린 젊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꼭 수술과 항암제가 최선의 선택일 수는 없다. 앞으로 3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시간을 허비하느니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을 하며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꾸렸던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의사가 예측했던 기간보다 5, 6년 더 산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의학은 사실 사람은 물론 병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통계 자료에 의한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담배를 끊을 것인지 계속 피울 것인지, 술을 끊을 것인지 계속 마실 것인지, 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인지 소극적으로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게 현명하다. 몸의 면역력을 단련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몸에 들이는 편이 낫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추럴 킬러 세포가 활약할 기회가 없어진다. 무엇이든 활동하지 않으면 태아하고 말듯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진다. 지나치게 청결한 환경에서 살다 보면 우리 몸은 그에 맞는 면역력만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찮은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금세 몸져 눕는 허약한 몸이 대금한다. 청결지수가 낮은 나라로 여행을 갔을 때 그곳의 물을 마시고 설사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래서 양치질을 할 때도 생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수돗물을 마시고 목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설사도 하지 않는다. 평소에도 수돗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 물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이 키워진 것이다. 우리 몸의 면역력도 운동선수와 똑같아서 훈련이 필요하다. 때로는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도 면역력 훈련에 좋을지 모른다. 손 씻기, 양치질, 마스크로 막을 수 있는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는 사실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정말로 무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그런 것으로는 절대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더라도 인류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면역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면역력은 환경에 따라 길러지고 단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절판이 된 책입니다. 도서관이나 중고책 서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년 더 젊어지는 몸 건강법입니다. 저자는 오쿠무라 코우, 출판사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저자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쿠무라 코우, 준텐도 대학 의학부 면역학 특임 교수이자 아토피 질환 연구센터장이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최고라고 인정받는 유명한 의사나 권위 있는 학회지가 발표하는 의학 상식을 절대불변의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의학 분야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식이라는 허울 좋은 말에 휘둘려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병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다. 절반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다. 그보다 더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치료 효과가 절반쯤 된다면 그야말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은 전체 치료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에 9%는 의학적 치료로 인해 도리어 병이 악화되었고 나머지 80%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치료를 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라는 말이 된다. 이런 사실을 말해주면 그동안 뭔가 속아온 것 같다며 배신감이 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만큼 의학적 치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맹신에 가깝다는 증거일 것이다. 대체로 건강상식에 목을 매는 사람들을 보면 성실한 사람이 많이 있다. 대충대충 사는 적당주의자들은 세상도 자신들처럼 대충대충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거나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진다라는 말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코웃음을 친다. 가령 건강검진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치자. 의사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당부할 것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처방할 것이다.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고기를 멀리하고 야채만 듬뿍 먹고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성실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일찍 죽을 확률이 높다. 반면에 난 먹을 것을 참아가면서까지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평소처럼 고기를 먹고 약봉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불성실한 사람은 의외로 오래 살 확률이 높다. 지금 내가 의사의 말은 전부 틀렸으니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할 만큼 전부 옳지는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장례식에 가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가다니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 어쩌면 너무나 좋은 사람이거나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이른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닐까. 성실하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지만 성실하기만 한 삶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나와 있다. 따라서 나는 가끔은 불성실하게 살고 때로는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덜 쌓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미움받는 사람이 도리어 세상에서 행세하고 오래 산다라는 말이 있다. 일부러 미움받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때로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도 해보고 가끔은 주위에 민피도 끼치면서 사는 삶이 건강한 삶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건강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가 밝고 건강해질 것이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다. 이제부터는 평생 동안 힘겹게 지고 살아왔던 성실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조금은 불성실하게 살아보도록 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힘겨웠던 몸과 마음과 인생이 깜짝 놀랄 만큼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은 생기가 없다. 개인적으로 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임원들과 만날 기회가 종종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일도 잘하시고 이렇게 출세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표정을 짓는데, 장담컨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분명히 일을 더 잘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조언을 덧붙인다.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치를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서 100 정도 낮게 나온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적어도 200 정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서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영업 실적도 올라갈 것입니다. 농담조로 이야기했지만 제법 일리가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많은 기업체 임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으므로 어쩌면 이미 내 조언을 따르고 있는 회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주변을 둘러봐도 생기가 없고 안색이 어두운 데다가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물어보길 바란다. 10중 8구 낮을 게 틀림없다. 예전에 한 의과대학 교수가 일본 철도와 공동 작업으로 자살하려고 역 승강장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을 조사한 적이 있다. 정신과학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연령은 55세부터 60세가 다수를 차지했고 성별은 남성이 더 많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나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300mg까지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오히려 300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력도 높아진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살짝 높게 나왔다고 해서 약부터 먹는 것은 그만두는 편이 낫다. 음식은 우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지만 장수나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음식이 건강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오해하면 이 음식은 이래서는 안 돼, 저 음식은 저래서는 안 돼 하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먹느냐이다. 실제로 면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식사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들은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혹은 밥상에 올라온 음식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면역력이 높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한 장수 생활을 하는 비결은 즐거운 식사 분위기에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홀로 쓸쓸히 먹거나 여럿이 먹더라도 하나같이 굳은 표정으로 먹게 되면 그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함께 살 가족이나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구가 없는 등 사회적인 버팀목이 적은 사람은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고 한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식사일 것이다. 어쨌든 즐겁고 유쾌한 식사만큼 건강에 이로운 것도 없다. 씹는 운동은 암 예방에 좋다. 먼저 씹을 때 나오는 침부터 이야기하면 침에는 페록시디아제라는 효소가 있다. 이것은 발암물질이 내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준다. 활성산소란 매우 공격적인 산소로 갖가지 분자에게서 전자를 빼앗아 산화를 일으킨다. 활성산소는 세포 속의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세포의 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현대인은
자외선, 화학 첨가물, 스트레스 등으로 활성산소가 몸속에 많이 만들어지는 환경 속에 살고 있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효소가 늘 부족하다. 따라서 음식을 꼭꼭 씹어서 침이 나오게 하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씹는 운동은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 치아가 없는 노인이 들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측정한 뇌 혈류량을 1이라고 할 경우 틀니를 하고 껌을 씹었을 때의 뇌 혈류량은 7이라고 한다. 이것은 많이 씹을수록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의 혈중 농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이때 껌을 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가 억제가 되어 스트레스가 완화된다고 한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껌을 씹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게다가 씹을 때는 턱뿐 아니라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므로 혈액의 흐름도 개선된다. 씹는 운동이 이토록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평소에는 치아의 소중함을 모른다. 광고의 눈속임에 휘둘려 비싼 영양 보조제를 먹는 것보다는 치아에 돈을 쓰는 게 낫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매우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 치아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치아 관리는 영양 보조제를 챙겨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강법이자 장수의 비결이다. 음식은 그것을 먹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영향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스턴트 라면을 상품화하는데 성공한 안도 모모후쿠는 2007년에 9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그는 죽기 사흘 전에도 골프를 즐겼고 하루 전에는 사원들 앞에서 30분 동안 신년 투나를 했으며 점심시간에는 사원들과 함께 라면을 먹었다. 안도 모모후쿠는 생전에 일주일에 2번 골프를 치고 매일 라면을 먹는 것을 장수의 비결로 꼽았다. 상식적으로 보면 라면을 매일 먹는 생활은 건강을 위해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라면을 세상에 내놓은 아버지로서 그는 라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라면을 먹었을 게 틀림없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영양소와 열량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가정을 하나 해보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먹고 어떤 사람은 신이 나서 먹는다고 치자. 그럴 때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다르지 않겠는가?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다. 이렇게 하면 병에 걸리고 저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는 절대적인 법칙 따위는 없다. 어느 곳에서나 예외는 있으므로 건강정보나 건강상식 등에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각자 주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고작해야 음식이다. 음식 하나만 가지고 건강과 수명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식 자체보다 이걸 먹으면 병에 걸릴지도 몰라. 이런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훨씬 몸에 해롭다. 병에 걸릴까봐 초조해하면서 먹는 것보다는
대범하고 느긋하게 생각하며 먹는 편이 훨씬 더 몸에 좋다. 1000명 이상의 피험자들의 성격을 분류해서 10년에 걸쳐 수명과 암 사망률을 조사했는데 소망을 이루지 못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혼자 울적해지는 유형의 사람은 수명이 짧고 다수가 암으로 죽었다. 반면에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유형의 사람은 수명이 길고 암 사망률도 낮았다. 미국의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는 청년기부터 중년기에 이르는 동안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것은 유년기에 어떤 이유로 부모에게 응석을 부리지 못한 체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온화한 가면 속에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성격이 몸에 배어 있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매우 서툴다. 화가 나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웃음 띤 표정으로 대하라는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받아왔기 때문이다. 유소년기의 체험과 관계없이 우리 머릿속에는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 척 하는 것이 좋다는 가치관이 새겨져 있는 셈이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울고 싶으면 울면 된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 틀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위한 일이다. 요즘은 내장지방 증후군이나 비만 탈출을 위해 조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가볍게 걷는 정도가 가장 좋고 가끔 달리더라도 느긋하게 달리는 것이 좋다. 무슨 운동이든 열심히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다. 운동도 그날그날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맞춰서 적당히 해야 한다. 즉, 마음이 내키는 날은 운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또한 마음이 내키는 날은 몸에 조금 부담이 갈 정도로 움직여보고 그렇지 않은 날은 평소보다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다. 스포츠맨 체질의 사람이 학구파 체질의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8년 정도 짧다고 연구한 결과가 있다. 스포츠 의학의 관점에서도 운동을 한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단정 짓지는 않는다. 격렬한 운동이나 격투기는 모두 수명을 단축하며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면 몸을 가볍게 땀이 배어날 만큼 걷기를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운동은 왜 수명을 단축시킬까? 그 이유는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있다. 활성산소는 매우 불안정한 산소로 물질을 산화시키는 힘이 강력하다. 산화란 녹이 쓴다는 것이다. 쇠의 못을 바깥에 방치하면 붉은 녹이 슬었다가 이윽고 부식되는데 그 원리와 마찬가지다. 활성산소가 몸속에 많으면 세포가 산화해서 녹이 슬고 만다. 그렇게 되면 세포 속의 유전자가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것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즐거운 상상은 우울증의 특효약이다. 한번 결심한 일은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병이 바로 우울증이다.
반면에 성공하면 내 덕이고 실패하면 남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40대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우울증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자연스레 줄어들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그 때문에 젊어서는 척척 일을 잘 해내던 사람이 중년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우울해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따라서 40대가 되면 누구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어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면 사람의 사고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운다. 긍정적인 사고는 태평하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신 참 태평한 사람이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당신은 참 생각이 긍정적이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칭찬을 받은 듯 기분이 좋아진다. 의미가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전혀 다른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태평하다는 것은 뇌 속의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즐거운 상상보다는 불안하고 답답한 상상을 주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무리 현실 속에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주변의 칭찬을 한몸에 받으며 크게 출세하는 상상을 하는 것은 자유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잠자코 있으면 비웃음을 당할 일도 없다. 그런데도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어디까지나 현실에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상상만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마음이 점점 어두워진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항상 허풍을 떠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는 얻지 못하지만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머릿속에서는 항상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때문이다. 일본 야구계의 전설로 불리는 나가시마 시게오 선수는 현역 선수 시절 상상의 천재였다. 그는 늘 전타석 홈런을 치는 상상을 했다고 한다. 그것도 언제나 9회 말 역전 홈런이나 말루 홈런 같은 극적인 순간에 홈런을 치는 것을 상상했다고 한다. 나가시마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전타석 홈런을 칠 수 있을 리 만무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안타나 홈런을 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야말로 상상은 자유 아닌가. 그는 늘 최고의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그날 시합에서 병살타를 친 일 따위는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지웠다. 이처럼 우리도 상상 속에서는 조바심 나는 일상에서 벗어나 보는 것도 어떨까 한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인생을 한번 상상해보자. 자유로운 상상은 비가 내리거나 먹구름이 가득한 머릿속을 활짝 갠 머릿속으로 바꾸는 데 효과적인 훈련법이다. 부디 머릿속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실제 나이에서 15를 뺀 나이로 현재를 살아라. 자신이 60세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60세를 맞이한 감회가 어떨 것 같은가? 이제 곧 환갑이니 인생을 한 바퀴 돈 셈이군. 이제부터 또 하나의 인생이 시작되겠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더는 나이를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상상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하다. 따라서 스스로 늙고 쇠약해졌다고 상상하면 정말로 쇠약한 노인이 되고 만다. 나는 곧 70세가 된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60세, 70세는 과거의 60세, 70세와는 전혀 다르다. 요즘은 뒷방노인 취급을 받을 만큼 신체적으로 늙어서 비칠비칠하는 70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50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수명이 15세 정도 늘어났다. 그러므로 50년 전의 사람들과 비교하고 싶다면 지금 나이에서 15세를 빼고 비교해야 공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70세인 사람은 50년 전의 나이로 55세이다. 지금 슬슬 직장에서 은퇴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연령인 것이다. 지금 60세인 여성이라면 아직 45세인 셈이다. 환갑잔치 따위를 생각할 나이가 아니다. 50세인 여성이라면 아직 35세에 불과하다. 손자 손녀만 돌보고 지내기에는 정말로 아까운 나이가 아닐 수 없다.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70세가 되면 사회활동은 하지 않고 뒷방 노인네처럼 베란다에 화분이나 가꾸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 고정관념과 실제의 괴리가 매우 커져 있는 현실에서 고정관념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삶을 비극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고령사회라는 말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어떤 모습이 연상되는가? 노인들만 가득한 우울한 사회를 상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되고 만다. 하지만 현대의 고령자는 과거의 이미지처럼 어둡지만은 않다. 그런데도 하나같이 과거 속 노인의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령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화가 난다. 나는 개인적으로 장밋빛 고령 사회를 상상한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일과 사랑 모두 진행 중인 삶을 꿈꾸기를 바란다. 그것들은 절대로 젊은이들의 잔여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병도 걸리지 않는다.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다니면 아프기 마련이다. 나는 직업이 의사이지만 몸이 어디가 좀 아프다고 병원을 찾는 것을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몹시 울적해져서 기운을 잃은 어미쥐와 다른 건강한 쥐를 함께 있게 했다. 그랬더니 건강한 쥐마저 어미쥐와 마찬가지로 점점 기운을 잃어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곁에 기운을 잃고 풀이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나까지 기운이 없어진다. 의사인 내가 병원 문턱을 자주 들락거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한 이유를 이제 이해할 것이다. 병원에 가면 건강하고 기운 넘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부분 병에 걸려 몸이 아픈 환자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기운이 없고 활기가 없다. 그런 곳에 가면 건강한 사람까지 기운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고통이 심해서 치료가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사소한 증세로 병원에 가는 것은
그야말로 수명을 단축하는 행위와 같다. 암 전문의가 암으로 사망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암 환자와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의사라고 해서 환자만 진료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흥겨운 활동으로 기운을 얻지 않으면 건강을 지키기 힘들다. 몸에 힘이 없고 어딘가 아프다면 병원을 찾기 전에 먼저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볼 것을 권하고 싶다. 정말로 기운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옮겨지는 것이라면 내 몸의 우울함이나 슬픔이 옮겨오는 것보다 생기가 옮겨오는 게 낫지 않겠는가. 건강검진의 기준값은 이 30대의 것이다. 따라서 그 수치를 고령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무리수가 따른다. 5, 60대 치고는 충분히 건강한 편인데도 20, 30대의 건강 기준값에 비교하니 당연히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연령별 건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일 테지만 70대의 평균적인 건강 기준값을 내려고 해도 이 나이가 되면 한두 군데쯤 몸이 고장나기 마련이어서 그것을 수치화해 놓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이유로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은 건강검진 기준값을 고령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고령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검진표의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40대의 암 환자와 70대의 암 환자의 치료법은 달라야 한다. 70세를 넘기면 굳이 적극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없고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이다. 그 나이에서는 치료를 하든 하지 않든 그 후의 수명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환자 개개인의 연령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인에게도 젊은 사람과 똑같은 치료를 권하는 경향이 있다. 암에 걸린 젊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꼭 수술과 항암제가 최선의 선택일 수는 없다. 앞으로 3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시간을 허비하느니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을 하며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꾸렸던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의사가 예측했던 기간보다 5, 6년 더 산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의학은 사실 사람은 물론 병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통계 자료에 의한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담배를 끊을 것인지 계속 피울 것인지 술을 끊을 것인지 계속 마실 것인지 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인지 소극적으로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게 현명하다. 몸의 면역력을 단련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몸에 들이는 편이 낫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추럴 킬러 세포가 활약할 기회가 없어진다. 무엇이든 활동하지 않으면 태아하고 말듯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진다.
지나치게 청결한 환경에서 살다 보면 우리 몸은 그에 맞는 면역력만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찮은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금세 몸져 눕는 허약한 몸이 되고만다. 청결지수가 낮은 나라로 여행을 갔을 때 그곳의 물을 마시고 설사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래서 양치질을 할 때도 생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수돗물을 마시고 목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설사도 하지 않는다. 평소에도 수돗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 물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이 키워진 것이다. 우리 몸의 면역력도 운동선수와 똑같아서 훈련이 필요하다. 때로는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도 면역력 훈련에 좋을지 모른다. 손 씻기, 양치질, 마스크로 막을 수 있는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는 사실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정말로 무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그런 것으로는 절대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더라도 인류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면역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면역력은 환경에 따라 길러지고 단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절판이 된 책입니다. 도서관이나 중고책 서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